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청환입니다. 오랜만에 북한 무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다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북한제 무기인 신형 기동포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건데요. 많은 밀덕들이 이 신형 기동포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 신형 기동포가 한미연합군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신형 기동포는 어떤 물건인가? 원래 북한은 병력수송용 차륜장갑차로 BTR-60PB 8×8 차륜장갑차를 쓰고 있었어요. 바퀴 8개 달린 거죠. 최고 속도는 무려 80km를 자랑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도입해온 게 1970년대였습니다. 당연히 21세기가 들어서면은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겠지. 게다가 북한군은 평시에 장비 관리를 갖다가 진짜 깔아치기로 유명한 군대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물건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연비도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 김정일, 즉 정은이 애비죠. 얘가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차륜장갑차를 갖다가 좀 팔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한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대가로 다시는 북한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 러시아가 그때 경제가 망해가지고 전 국민이 막 빈민으로 전락하고 그런 때였는데, 아니 돈 주면 뭐 어떻게 해서라든 팔지. 근데 왜 안 판다 그랬어? 북한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신용불량 국가거든요. 북한의 경제는요 1980년대 이후로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폴트 상태였어요. 국가 파산 상태로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돈 빌려줬다가 혹은 물건 팔았다가 대금 못 받고 먹튀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러시아도 돈 떼먹기 게 뻔하는데 뭐하러 이거 팔아. 그래서 김정일도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거 갖다가 여실하게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개인 금고를 열어가지고 금괴를 꺼내서 러시아에게 현찰박치기를 시전합니다. 러시아 애들은 금괴를 보더니만 눈깔이 돌아버렸어요. 전 국민이 다 못 먹고 못 살고 있었는데 금괴, 와 이거 한국이랑 약속 그런 거 알 바는 그냥 바로 최신형 장갑차 딱 갖다 줘버렸죠. 이렇게 해서 2000년 당시 러시아에도 배치된 지 얼마 안 됐던 최신형 차륜 장갑차인 BTR-80A 장갑차가 북한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8×8 자체의 최고 속도는 이전에 BTR-60PB보다 10km 정도 빨라진 90km를 자랑했죠. 디젤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연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여기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30mm 기관포 플러스 리모트 컨트롤식 무인 포탑이 장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도입 수량이 꼴랑 30대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당시 김정일이가 자기 개인 금고에서 사비를 털어서 사온 데지만, 뭐 김정일이 무슨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당시 고난의 인군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의 CEO잖아요. 근데 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이 BTR-80A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결국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은 국산화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인건비가 거의 공짜잖아. 그래서 2010년 BTR-80A를 그대로 카피 생산한 M2010 차륜형 장갑차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M2010은 사실상 BTR-80A의 열화판이었어요. 북한이 값비싼 뭐 무인포탑 이런 거 설치할 여력이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이전부터 써오던 14.5mm 중기관총 달고 있는 유인포탑으로 대체, 엔진 신뢰성이나 화생방 방호 장비도 전부 다 북한화가 되어버렸죠. 근데 마침 이 M2010이 나올 때는 김정일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은이가 바톤 터치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일으켰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보기에 이 M2010을 보더니만 그 내가 알던 그 장갑차가 아니야. 당시 정은이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보고 나서 굉장히 그 뽕에 빠졌거든요. 널찍한 내부 공간, 뛰어난 확장성 이런 것 때문에 뭐 105mm 전차포를 갖다가 장착한다고 해도 무리 없이 화력 지원 장갑차로 쓸 수 있었죠. 근데 M2010을 포함해서 동구권 장갑차들 다 한번 보세요. 다 전구가 납작하고 내부는 좁아 터졌잖아. 그래서 곧바로 정은이는 M2010을 스트라이커 장갑차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대형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 등장한 게 바로 M2020 차륜 장갑차입니다. 일단 저는 이 물건이 그냥 단순히 병력 수송용 장갑차로 쓰기에는 많이 별로인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초항 채널의 멤버십 구독자분들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라간 우크라이나의 2023년 대반격 작전 실패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동구권제 장갑차와 서구권제 장갑차가 운영 교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드렸죠. 바로 램프도어 유무 때문입니다. 서방은 대형의 램프도어를 설치해가지고 빠르고 안전한 하차와 그리고 중장비의 출입이 간편하다는 이점을 얻은 대신에 전고가 높고 시스템이 좀 복잡해진다는 단점을 얻었죠. 정차 중에 하차를 해야 되고, 반면 동구권은 램프도어가 없고 그냥 위나 옆, 뒤 어쨌든 아무 문이나 빠르게 열고 나가라는 식입니다.
기동 중에도 병력들이 하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었고 전고가 낮기 때문에 맞추기 힘들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병력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위나 옆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좁아가지고 나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장비의 출입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까지 얻었죠. 근데 M2020은 전고랑 뭐 크기 같은 거는 대충 서방제 비슷하게 키워놨는데 정작 램프도는 또 없단 말이지. 뭐 내부가 넓어서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동구권제 장갑차의 특 장점인 전고가 낮고 작아서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별다른 이점이랑 트레이드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했다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병력 수송용으로는 그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장비를 달면 이해가 달라져요. 어쨌든 내부는 넓고 확장성은 있으니까. 게다가 다양한 중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끔 서스펜션도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M2020은 다양한 전투 차량들의 플랫폼으로서 활약하는 중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런처를 장착한 장갑차로도 개조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신형 기동포라는 물건입니다. 정말 간단한 형태입니다. 이거 보면은 M2020 차륜형 장갑차에 포를 올려놓은 형태죠. 스트라이커 MGS 같은 화력 지원형 장갑차로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는 이거 처음에 저화질로 북한 열병식을 관람했기 때문에 뭔지 잘 안 보여가지고 위에 달린 포가 76.2mm 사단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개 같은 걸 다 달아놨냐 싶었는데 제가 고화질로 다시 영상을 시청을 해보니까 맙소사 머즐 브레이크가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바로 122mm D30 야포를 달아놨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로 122mm의 반동을 버틴다고? 일단 M2020이 8x8 방식이라지만 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반동 제어에 유리한 궤도형이 아니라 바퀴식인 차륜형이잖아요. 물론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강화가 됐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한국처럼 차륜형 장갑차에도 삐까번쩍한 유기압 현수장치 이런 거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럴 돈도 없어 보이고 이거를 직사로 쏠 때도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인 자주포처럼 간접 사격을 하려고 포트리스를 한다고 할 때도 과연 유압식 지지대가 없는데 그 반동을 견뎌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주포처럼 포트리스로 간접 화력을 지원해주는 임무는 영 젬병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초탄 사격기가 정확히 날려줄 수 있다고 쳐도 차탄 사격할 때부터는 차체가 흔들리면서 차가 밀려나면서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든지 포신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계속 쏘다 보면은 차체가 반동을 못 이기고 서스펜션이 퍼져버릴 수도 있고. 근데 122mm라는 물건이 관통력이 구경에 비해서 되게 겸손하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관통이 만약에 가능한 표적에 이 포를 쐈을 경우에는 딜이 엄청나게 잘 들어갑니다. 순수 화력만큼은 서방의 주력 전차포인 120mm 활강포보다 더 세요. 애시당초의 탄체 무게만 120mm 활강포탄의 2배에 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전차포는 저중량탄을 고속으로 날려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그런 전차포랑 달리 지금 신형 기동포에서 달고 있는 물건은 야포잖아요. 이는 국군의 차륜형 자주포인 풍익이랑 비교해도 훨씬 더 화력이 뛰어나죠. 풍익이는 105mm니까. 그리고 122mm가 관통력이 구리다고 해도 K-21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의 모든 장갑차를 어떤 거리에서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즉 신형 기동포는 직접 화력 지원 시에는 굉장히 쓸모가 많은 물건입니다. 게다가 무인 포탑도 장비해 놓은 만큼 자동장전 장치가 반드시 장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포탑의 장점으로는 간접 화력 지원 시에 사격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포탑을 돌려서 사표한각을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방열 시간이 빠르겠죠. 일단 빠른 방열 속도,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특성상 속도도 좀 빠르거든. 그리고 어쨌든 장갑 차량이니까 트럭이나 이런 것보다는 험지주파력도 좋아요. 따라서 기습적으로 몇 발 빠바방 쏘고 빠르게 위치에서 이탈하는 슛 앤 스콧 전술을 사용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것도 상대방으로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말이지. 그럼 당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물건이에요. 대포병 사격으로 빠르게 조지려고 해도 이미 쏘고 도망간 뒤일 테니까. 간접 사격 시의 정확도도 초탄에 한해서는 괜찮은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보다 3년 앞서가지고 북한이 새로 만든 신형 자주포인 주체 107년식 자주포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주체 107년식 같은 경우에는 관성화법 장치랑 글로나스를 갖다 연동해 놔가지고 빠른 현위치 설정과 사편각의 적용 및 방열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갑차대 특성상 방어력도 어느 정도 튼튼합니다. 소총탄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뚜껑이 있는 폐수식이다 보니까 적포탄이 근처에 낙하했거나 혹은 야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더라도 한국군의 풍이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풍이기는 뚜껑이 없거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형 기동포는 다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시가지에서 돌격포처럼 써먹으면 돼요. 뭐 현대전에 웬 돌격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면은 사실상 핵 빼고는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북한의 현재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시가지에서 돌격포 내지는 화력지원 장갑차로 적 장갑차 한두 대 잡아주면서 짜증나게 하다가 골목길 하나 틀어막고 터져서 죽으면은 최소한 길막은 해놨으니까 시간은 벌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혹은 한미연합군이 점령한 건물 쪽으로 기습적으로 관세도 리프트 해가지고 간 다음에 순식간에 건물에다 대고 122mm 자동장전기에 물려진 탄을 갖다가 뻥뻥뻥뻥뻥 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럼 진짜 건물째로 철거당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쪽에서는 지상무기로 상대하려면은 소총이나 기관총으로는 당연히 잡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IFV가 와가지고 맞짱을 뜨든지 아니 전차를 불러오든지 어찌저찌 잘 접근해가지고 펜저나 현궁으로 조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형 자체다 보니까 기동간 사격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겠으나 뭐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신형 기동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군의 풍기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임무에 골려먹을 수가 있죠. 방어력과 화력, 기동력에 있어서도 풍기기보다는 약간 앞서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차륜형 장갑차 특성상 122mm의 반동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보병이 간접 화력 지원 시에는 지속 화력 지원 능력이 쳐져가지고 이 부분은 풍기기가 훨씬 더 앞설 것으로 보고 있죠.